예, 반갑습니다. 이 보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계속해가지고 어떤 쌍둥이 적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한 3강 정도, 3번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3번 강의 진행했죠. 그쵸? 이제 쌍둥이 적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은 사실 이게 뭐 박사과정 해당하는 과목이지만 석사 학생들도 많아요. 그리고 1학기 석사 1학기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국제 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휴강을 한번 하고 이 보강을 이제 하게 돼서 국제 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진도는 뭘 배울 것이냐면 교재에 있는 4장 국제수지 이해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수지는 이걸 좀 공유를 할까요? 공유가 잘 되나? 공유가 됐겠죠? 자, 이게 이제 국제수지 이게 4장입니다, 4장. 그래서 국제수지 이제 보면은 음, 이걸로 강조를 할 수가 있나? 밑줄. 밑줄이 이렇게 좀 하면 싶은데 하면 강조가 되고 오케이. 어, 음, 이렇게 띄도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국제수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사실 이제 모든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의이며 하여튼 경제학은 정의에서 시작해서 정의에서 끝나요. 그만큼 이제 정의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은 이 국제 수지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게 무엇인가 이 정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국제 수지의 그럼 정의는 누가 정해주냐 하면은 이제 IMF에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제 수지 이 통계를 작성을 하고 뭐 미국도 작성하고 뭐 중국도 작성을 하는데 각 나라마다 다 다르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 IMF에서 정해진 틀 체계를 따릅니다. 그래서 IMF에서 이제 국제수지의 정의를 정해준다는 것. 어, 그래서 정의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정의를 반드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제수지표를 일정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일정 기간이 1번, 2번은 거주자, 비거주자 간에 3번은 경제적 거래.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 테이블이지 테이블. 어떻게 보면 이 국제수지표가 이게 어떠한 장부죠, 장부. 장부. 회계 장부야, 회계 장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4가지 요소가 있다. 일정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그다음에 경제적 거래,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보면은, 잠깐만요. 일단 중지를 해서,
첫 번째 보면은 일정 기간, 저게 바로 유량 통계라는 거예요. 모든 통계는 모든 거라고 할 수 있나? 유량과 저량이 있어요. 그래서 유량은 근데 흐르는 거야, 플로우. 저량은 스탁이야, 스탁. 그건 축적되는 거. 그래서 유량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나의 소득은 얼마인가? 소득이요. 이번 달 소득. 아니면 뭐 기간이야 달리할 수도 있어. 이번 달, 그냥 이번 연도. 예. 그 저량은 이거는 뭐 재산이요, 재산. 소득이 다 모이면 그게 재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재산이 얼마인가? 내가 모아둔 소득, 뭐 저축 잔고 보면 통장 잔고,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이런 저량, 저량. 인구, 인 그다음에 통화량 이런 것을 저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제수지는 유량이라는 거예요. 유량. 그 얘기는 원래 뜻이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유량이라고.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게 유량이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건 국제수지표가 그러면 이 국제수지표 관련한 저량 통계는 없나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봤잖아요. 소득이 있으면 그게 다 모인 건 재산. 그러니까 유량이 있으면 저량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있어요. 다 모인 거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량의 변화분 이것도 유량이 돼요. 저량의 변화분 델타 세모 델타인데 저건 변화분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있고 뭐 거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경제적 거래 여러 가지 있는데 거주자 그다음에 거주자와 거주자 간에 그다음에 거주자가 비거주자 그리고 또 비거주자 간의 거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것만 기록을 한다. 이게 이제 UP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국제 수지에 해당 사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거주자는 누구이며 비거주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사실은 거주자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 어떤 국민, 내국민, 네, 그다음 비거주자는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똑같지 않아, 똑같지 않아.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외국인, 우리나라 TV에 나오는 그런 외국인들 있잖아요. 누가 있나? 사유리 같은 사유리 일본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잖아. 그런 사람은 외국인인데 거주자로 봐요. 그 사람 거주자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살면서 돈을 벌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주자가 돼.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거주자 기준은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해요. 그러면 거주자가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정의예요. 거주자의 기본적인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주자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어떤 인이잖아. 이 사람 인자 써가지고. 근데 법인도 있거든요. 법인도 사실은 인이에요. 인. 법적인 인격을 가진. 그래서 법인이 그럼 뭐예요? 그럼 회사요. 회사. 그래서 이 정의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설립된 지 1년 이상 돼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그 법인 같은 경우에도 거주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은행, 외국계 은행, 뭐 시티은행, 뭐 중국 공상은행 뭐 이런 은행도 있겠죠. 다 우리나라 거주자로. 그리고 무슨 예를 들어서 비영리 법인도 마찬가지로 법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거주자로 보고요. 중국 비아디 비아디의 뭐 한국 법인 뭐 이것도 우리나라 거주자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비거주자에는 누가 속하냐 이거 똑같이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 국민이지만은 해외에 나가서 1년 이상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해외 취업이 된 사람, 아니면 해외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법인들이 어, 비거주자가 됩니다.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어떤 우리나라 회사 본점,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 본점에서 어떤 미국에 있는 자회사로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부품 같은 거를 또 뭐 미국에 공장이 있고 부품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 근데 그게 수출로 잡혀요. 우리나라 수출로 잡혀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공장, 걔는 거주자고, 그리고 그 회사가 미국에 지은 공장, 이거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뭔가를 팔았어. 그럼 그건 수출이 되거든요. 일단 그렇다. 그런데 이 거주자, 비거주자 이 구분법에 있어서 예외가 이제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외는 8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유학생이에요. 유학생은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간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아르바이트 할 수 있지. 근데 뭐가 됐든 공부를 목적으로 해외에 간 것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비거 해외로 나갔다 하더라도 비거주자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정부의 대사관 또는 뭐 영사관, 그다음에 군사 시설은 이런 시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치해 법권 지역이거든요. 우리나라 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마디로 외국으로 봐요. 외국으로. 그래서 이런 외국 정부의 대사관, 영사관, 군사시설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지만 외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비거주자가 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어, 스, 스리랑카의 대사관 직원,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와서 경제 활동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지 않는 것처럼 취급이 돼요. 그래서 비거주자가 됩니다. 요런 여러 가지 좀 예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 정의의 세 번째 요소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아까 무슨 거래라고 그랬죠? 경제적 거래예요. 그래서 비경제적 거래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거래가 그러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따 표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그런데 이 경제적 거래는 기본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무역, 그리고 급여, 이자 같은 어떤 주된 소득, 어, 요소 소득, 그 다음에 또 대가성이 없는 어떤 이전 거래, 보조금, 기부금 이런 것도 경제적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떻게 경제적 거래예요? 뭐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요. 내 생각을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어느 나라 가든지 동일하기 때문에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가성이 없는 이전 거래, 구호 물자 그런 것도 경제적 거래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금융 거래가 됩니다. 금융 상품 투자. 금융 상품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맞아. 꼭 금융 상품이 아니라 투자예요. 투자. 그래서 정말로 어디 가가지고 공장을 지어요. 이것도 투자거든요. 그런 것부터 그런 건 직접 투자. 그다음에 아니면은 나는 주식에 투자를 할래. 채권에 투자를 할래. 예금, 대출 이런 것도 다 투자의 일종이다라고 봐서 크게 하나 묶어서 파이낸셜 어카운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파이낸셜의 어떤 방점을 찍기보다는 투자의 방점을 찍는 게 좀 더 파악하기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체계적으로 기록한다.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지 멋대로가 아니라 그 체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매뉴얼처럼 그렇게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따른다. 그럼 이 원칙과 기준은 누가 정하냐? 아까 말했듯이 IMF가 정합니다. IMF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 BPM이라고 하는 Balance of Payment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이라고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공유된 것 같은데, 그쵸? 이거예요. BPM, Balance of Payment. 여기 이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가 국제 수지가 되고요. 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포지션 이게 국제 투자 이거 영어로만 해서 IIP라고 그러거든요. IIP. 이 IIP가 바로 그 아까 내가 말한 저량 통계에 해당해요. 저량 통계. 아시겠죠? 저기 보면 저량 통계. 근데 국제 수지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고 그 중에서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을 합니다.
지금 모기가 들어와가지고 모기가 들어왔어. 자, 발표는 그렇고요. 어, 일부. 그래서 그 일부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거기에서 이 체계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국제수지는 무조건 미달러화로 환산을 합니다. 첫 번째가 US 달러로, 두 번째가 복식 부기 원리에 따라서 기록을 키핑이에요. 복식 부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생주의. 발생주의는 어떤 거래가 딱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거래가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이 거래가 뭐, 오늘 발생을 했다. 그러면 오늘 환율을 적용을 해서 어, 2달러를 바꿔줘가지고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복식부기는 대변과 차변이 나뉘거든요. 대변의 합, 그다음에 차변의 합이 같아져요. 언제나 같아져요.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서. 이거를 국제수지의 사후적 상승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항등성이 뭐냐 그러면 이건 영어로 아이덴티티. 그래서 언제나 같은. 언제나 같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유가 됐죠. 그래서 이제 국제수지표는 크게 경상수지, 그다음에 자본수지, 금융계정, 그다음에 오차 및 누락으로 나뉘어요. 알겠죠? 네 가지. 그 다음에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뉘어요. 자본수지 이것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고. 그다음에 금융계정 얘는 직접 투자지. 투자 아까 말했듯이. 증권 투자, 파생금융상품 투자, 그다음에 기타 투자, 준비 자산 5가지로 나뉘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어떤 분류를 저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림 4-1에는 저 분류 정도는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친밀함, 대수지와의 친밀함. 어, 다시 하면은 1번은 경상수지, 2번 자본수지, 3번 얘는 금융계정이라고 그래요. 4번 오차민 유럽. 경상수지는 1번 상품, 2번 서비스, 3번 얘는 본원소득 수지라고 하고, 저도 근데 얘는 프라이머리 인컴이에요. 이, 4번은 전소득. 얘는 그냥 세컨더리 인컴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그다음에 금융계정 1번 직접 투자, 2번 간접 투자인데 얘는 사실은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3번 파생금융상품, 4번 기타, 5번 얘는 리저브라고 하는데 중앙은행과 관련한 외환보유예요. 이렇게 5가지.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쌍둥이 적자는 뭐와 관련돼 있냐 그러면 결국에는 경상수지잖아요. 쌍둥이 적자 중에 하나가. 그때 정말 재밌게 이 금융 계정에서 어, 어떤 금융 계정에서 외채가 많아지는 거와 근데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는 게, 왜냐면 돈이 나가면 돈이 좀 들어와져서 이게 이 복식부기 원리가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수출이 이루어지면 그 돈이 들어오는 건데 유입되는 거.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매칭이 돼서 어떤 대외 금융자산 증가, 그것도 이게 이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순수입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대외 금융자산이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대외 부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이따 이제 볼 건데 시간이 되면 이제 보죠. 이제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 외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 뭐죠? 순저축이 마이너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돈 꼬아야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상수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수업 시간에 금융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상수지 한번 볼까요? 경상수지는 아까 말했듯이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 이전소득을 나누는데
사실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를 굳이 비교를 하지 구분하지 않고 둘이 해도 상관없어요. 둘이. 그냥 얘는 수출 수입이에요. 수출 수입에 관한 거. 상품과 서비스 수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책을 보면은 교재를 보면은 이게 약간 좀 크리티컬한 게 이게 발생주의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시장 가격으로 하는데 그럼 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뭐 국제무역과 관련한 어떤 실무 이쪽에서 배우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본선 인도 가격,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있어. 네, 운임 보험료 부담 조건. 그래서 FB냐, CIF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건 그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험료를 포함시키냐, 운송비를 포함시키냐. 뭐 하나의 기준을 따른다. 그래서 본선 인도 가격으로 한다.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품 수지를 또 이제 사실은 굉장히 미세하게 이제 또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품 수지는 이건 알 필요 없는데 일반 제품은 또 완제품이냐, 뭐 자본재냐, 원자재냐 또 이렇게 구분이 돼요. 다음에 중개무역 순수출이냐, 그러면 비화폐용 금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금도 따로 또 봐줘요. 금이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은 상품 수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친숙하죠. 그런데 이 서비스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는 11가지인가요? 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공 서비스. 그럴 것 같아요. 가공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운송, 운송, 비행기, 배를 나누는 그런 거 있죠. 요게 서비스로 들어. 또 한 가지 서비스 중요한 게 여행이 서비스. 여행이 서비스. 그리고 건설이 서비스로 들어간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건설은 제조는 아니니까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서비스가 굉장히 많겠죠. 서비스의 범위가 정말 넓다는 거. 서비스의 범위를 사실은 알기 위해서는 이 11가지 서비스를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사실은 중요하긴 해요. 그 다음에가 보험 및 금융 서비스. 금융 서비스잖아요. 보험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오케이. 그 다음에 통신, 컴퓨터, 정보. 그래서 ICT 서비스. 얘는 또 따로 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사용료. 이게 서비스. 그리고 유지보수 서비스. 그 다음에 기타 사업 서비스. 참 두리뭉실하죠. 기타 사업 서비스. 그 다음에 개인 문화 여가 서비스. 그래서 이게 뭔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세분화된다니까. 세분화되어 있는 그 서비스가 하나 그냥 뭉뚱그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 문화 여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세부적인 거를 뭉뚱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보험 금융 서비스 이거는 추상적이지는 않잖아요. 직접 자산권 사용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추상적인 것까지 외울 필요는 전혀 없는데 운송, 여행, 건설, 뭐 금융, ICT, 직접 재산권 사용료 뭐 이런 게 이제 서비스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분류가 이제 정부 서비스, 정부 부분을 따로 띄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가 본원소득 서비스예요. 본원소득.
그러면 지금 소득이 사실 두 개가 있거든요. 본원 소득과 이전 소득. 근데 아까 말했듯이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본원 소득은 프라이머리가 되고 이전 소득은 세컨더리가 돼요. 그래서 본원 소득은 뭐와 관련하는 소득이냐 그러면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생산 요소가 노동하고 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그 투입 노동과 자본 투입에 대한 어떤 대가? 그게 바로 본원소득 수지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어떤 노동에 대해서 임금을 받아요. 그러면 물건을 수출한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미국으로 어 어떤 물건을 수출해서 뭐 $100를 벌었어. 그리고 뭐 그 $100 우리나라가 번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뭐 하여튼 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서비스 뭐가 있나 건설 미국에 가서 뭘 지어 줬어. 그래서 $100를 받았어. 똑같아요. $100 받는 거.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국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뭔가 이 인건비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수출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알아두시고 그러면 여기에 인제 구체적인 유형은 뭐가 있냐 하면 임금, 노동과 관련 근데 뭐 임금을 또 여러 가지로 또 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임금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임금이 하여튼 포함되는 그다음에 자본과 관련하는 거는 이자, 배당금이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금. 아시겠죠? 그래서 본원소득 수지는 뭐냐 그럼 세 가지 임금, 이자, 그다음에 배당금 요 세 가지가 본원소득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전소득은 사실은 여기에 인제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정말로 여러 가지가. 네. 소득이긴 소득인데 본원소득이 아닌 게 뭐 다 이 분류로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어떤 대가성 없이 여기서는 인제 대가성이 없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게 돼요. 그래서 내가 노동을 제공을 했다 그러면 노동을 그냥 제공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대가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뭐 자본을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이전 소득 수지는 일단 대가성이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대가성 없이 주고받는 소득 이전. 그래서 해외 교포와 같은 이제 비거주자와 주고받은 송금 증여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 이것도 이전 소득 대표적인 이전 소득 수지에 해당하죠. 이건 자선단체의 어떤 기부금, 구호 물자, 정부 간의 무상 완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국제기구 출연금, 국제기구 출연금이 이전 소득 수지에 해당한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인제 공유를 해 드려서 그다음에 인제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경상수지와 뭐 경상수지 그다음에 상품 서비스 수지라는 거예요. 근데 경상수지는 이 분홍색인데 쭉쭉쭉쭉쭉 가죠. 그래서 이게 인제 2017년까지밖에 없는데 굉장히 흑자 규모가 증가를 했다. 이만큼. 근데 이 흑자를 견인하는 건 무엇이냐? 상품 수지냐 서비스 수지. 상품이다. 그쵸? 이제 경상수지 흑자보다 상품 수지 흑자가 더 크죠.
그럼 서비스 수지는 어떠냐? 서비스 수지는 정말로 잠깐 흑자가 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줄곧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규모 커졌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서비스 수지가 굉장히 만성적인 적자 상황이 있다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하는 것은 상품수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가 이제 자본수지입니다. 근데 자본수지는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자본수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본수지랑 금융계정이랑 헷갈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죠? 자본수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본수지는 거주자, 비거주자 간에 이제 발생한 자본의 이동, 자본의 이전, 그리고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않은데 까다로운 건 일단 제끼고 봐. 시간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시간을 많이 뺏겨? 그럼 왜 그걸 하고 있어? 나중에 시간 많을 때 다른 거 다 했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건 일단 제낀다. 일단이 아니라 계속 제낄 거예요. 공부하고 싶으면 혼자 공부하면 되고 그 메뉴 아까 말했죠? BPM 그거 혼자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자본 수지에 뭐가 있냐? 하면 자본 이전에는 자산 소유권의 무상 이전, 그다음에 채권자에 의한 채무 면제 그런 게 있고 비생산 비금융 자산에는 브랜드 네임 상표와 같은 어떤 상표권, 그다음에 영업권, 독점 판매권, 임차권 등 양도 가능한 무형 자산이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걸 이해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서비스 수지에 굉장히 약간 헷갈리는 게 있죠. 지적재산권 사용료.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물어보는 거, 지적재산권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인가요? 아니면 자본 수지인가요? 하면 대답 못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 그런 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아까 그거는 서비스의 11가지 분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지적재산권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에 해당한다.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 자산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융 계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투자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직접 투자는 뭐 영어로는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예요. 그래서 이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이거와 이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엄청나게 어, 중요한 엄청나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게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DI인데 그래서 요 DI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해외 직접 투자나 해외 직접 투자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잖아요. 해외 직접 투자. 네, 외국인 직접 투자. 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해외 직접 투자는 내가 아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쓰겠죠. 그다음에 얘는 비거주자가
이런 방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거. 이제 수출과 동일하게 외환이 유입되는 그런 효과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직접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 직접 투자와 관련하는 요 부분이 어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국제 경영학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야가 돼요. 좀 일단 여기가 공동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경제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국제 경영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왜냐하면 경제학에서는 이게 어떤 꾀수지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특히 경제 성장에 고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는 거고, 거시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국제 경영학 입장에서는 이게 그럼 결국에 이거 누가 하냐 그러면 기업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기업 중에서 중요한 기업이 뭐예요? 당연히 규모가 큰 기업이 중요하겠지. 대기업. 그리고 수출과 수입을 하는 어떤 국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그런 기업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업들이 하는 중요한 투자 결정이 바로 이 직접 투자가 돼요. 왜냐면 이 직접 투자 잘못하면 망하기도 하거든요,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국제 경영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과 국제 경영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공통의 부분, 그게 바로 이제 직접 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직접 투자는 중요한 게 단기 투자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직접 투자는 뭐냐면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해외 기업의 어떤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영권 얻었다가 나 1년만 경영하다 말래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 경영권을 얻는데 들이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장기로 간다. 얘는 장기로 간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있죠. 직접 투자는 어떤 단순한 금리 차익. 그래서 우리 1학기 때 봤죠. 어떤 뭐 금리 차익을 얻는 그런 거래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거를 수시로 할 수가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환차익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장기적인 정말 장기 투자에 해당하는. 그래서 어떤 금리 차익, 환차익 이런 금융 투자에 따른 이익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좀 기업에 대한 기업 확장,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짓겠어,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우리가 저 기업을 인수를 하겠어 하는 이런 경영권 행사, 어, 아니면 기업 확장, 이거와 관련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직접 공장을 짓는 것도 직접 투자에 해당하는데, 어떤 경영권을 확보를 하는 그런 주식 투자도 어, 직접 투자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그냥 주식이 아니라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도 직접 투자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연쇄 출자 등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어떤 실질적으로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투자 거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투자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칠판에 썼듯이 직접 투자는 거주자가 해외에 하는 투자, 해외 직접 투자,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그런 투자, 요거를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투자, 사실은 이제 간접 투자도 하는데, 어떤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미만, 알겠죠? 그런 어떤 주식 투자, 이것과 증권 투자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채권 투자, 채권 투자는 무조건 증권 투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 영어는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또 간접 투자나 증권 투자라 그래요. 왜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봤을 때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 하면 될 것 같아. 포트폴리오 투자. 그 다음에가 이제 파생금융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스왑, 그런 파생금융상품이 되고, 네 번째가 기타 투자가 됩니다. 기타 투자. 여러분, 기타 투자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많이 등장해요. 정말 많이 등장하는. 그래서 얘는 그냥 기타야, 기타. other investment. 그럼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하면 예금, 대출, 그다음에 무역 신용. 그래서 트레이드 크레딧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크레딧은 그냥 외상거래야, 외상. 신용, 외상이잖아, 외상. 하여튼 근데 저 무역 신용 이런 것을 이제 또 시험 문제를 내면은 많은 학생들이 잘 대답 못 하더라고. 하여튼 기타 투자에 그 세 가지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예금, 대출, 그다음에 트레이드 크레딧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 자산 증감 리저브가 있습니다. 이게 리저브라고 그래요. 리저브는 누가 담당을 하나요? 그래서 외환당국,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앙은행, 정부와 중앙은행, 이 어떤 국제 수지의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해서, 어드저스트먼트 하기 위해서, 또는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죠. 아니면 또 국제 수지 신용도 유지를 위해서 이 외환 당국이 보유를 하는 외화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시험, 그러니까 이 국제 수지는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외환 당국이 보유하는 자산이다. 이러면 틀린 거야. 외환, 외환 당국이 보유하는 원화 자산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거야. 근데 이거를 잘 못 집어내요. 그러니까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걸 못 집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좀 꼼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외화 자산, 준비 자산, 외화 준비 자산 이게 바로 금융계정의 5번째에 해당한다라고. 근데 요거와 이제 관련해서 어, 중요한 것이 이 준비자산 증감이 있잖아요. 근데 준비자산이 증감하는 이유는 거래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이 평가에 의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미달러화를 보유를 하는 게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 아니면 다른 통화의 가치가 내려간다 이러면 외환 보유액이 쭉 올라가거든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니까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늘어날 거잖아. 이거는 이 국제 수지에서 고려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거래가 아니잖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의 가치가 올랐어. 이거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국제 수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지표는 경제적 거래에 관한 외화 수치 그리고 지급을 기록하기 때문에 금융계정 준비 자산 어떤 증가 항목에 비거래적 요인에 따른 준비 자산 증가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자를 받은 건 어떨까요? 뭐 외화 자산을 보유하면 이자를 받는 이 이자는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이 이자는 이자잖아, 이자. 그래서 이자 아까 뭐였죠? 본원소득.
그리고 준비자산 증가 두 군데다 기록을 합니다. 왜 두 군데다 기록을 하나요? 아까 말했듯이 더블 북키핑 그 프린시플에 따라서 한 번 기록하고 대변에 기록하면 차변에 한 번씩 기록을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두 번 기록이 됩니다. 그럼 준비자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면 뭐 국채, 정부 기관채, 그다음에 예치금, 금, 그다음에 특별 인출권, IMF 포지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준비자산 증감, 준비자산에 뭐가 포함이 되나요? 뭐 이런 거는 17장인가 외환 안정망에 가보면 또 거기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그래프를 한번 봐보면은 이랬죠. 여기서 보면은 금융 계정 같은 경우에는 어, 적자를 보이다가 짝짝짝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을 하네. 그래서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보이고 증권 투자 왔다 갔다 이렇게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죠? 음. 자, 그다음에 오차와 누락.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 없죠. 예, 그냥 오차 누락. 뭐가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 이제 오차 누락이 듣거나 무언가의 이유로 대변과 차변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오차 누락으로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국제 수지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사실은 이제 국제 수지표 작성하는 법을 알 필요는 전혀 없는데 뭐, 그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이 복시부기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경제적 거래는 차변과 대변 동시에 어, 기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자 이렇게 되겠죠. 대변에 하나, 참변에 하나 이것을 반드시 기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럼 오른쪽 대변에는 뭐가 기록이 될까요? 하면은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그다음에 본원 소득 및 이전 소득 수치, 그다음에 금융 부채 증가 내지는 금융 자산 감소가 해당이 됩니다. 요것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외환이 들어오는 거가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상품을 수출을 해요. 그럼 외환이 들어오겠지. 뭐, 본원 소득, 이전 소득을 수출을 해요. 뭐 외환이 들어오겠지. 그다음에 금융 부채가 증가해요. 그 외환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빌렸어요 하면 그리고 이 금융 부채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금융 자산이 감소하는 거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어, 그리고 어, 뭐 해외 기업의 주식을 매각한다. 이게 이제 금융 자산 감소하는 대표적인 게 주식을 매각해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뭐 주식 매각했으면 돈을 받겠지. 그러니까 외환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차변엔 왼쪽에는 그 뭘 기록을 하냐고. 말 그대로 반대예요. 그래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을 하면 돈이 나가겠네요. 그렇죠? 보는 소득을 지급하는 거, 이전 소득을 지급하는 거. 지급하면 당연히 돈이 나가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금융 부채가 감소하는 거. 내가 빚이 있었는데 그걸 갚은 거야. 돈이 나가겠지. 그다음에 금융 자산이 증가해. 내가 뭐 해외에 있는 채권을 샀어. 금융 자산. 그럼 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렇게 어떤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차변에 기록되는 그 경제적 거래는 돈이 해외를 나가는 외환의 지급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쭉 보면은 요 표가 굉장히 유용한 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그래서 대변 외환의 수치, 차변 외환의 지급,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죠. 자본수지 몰라도 돼요. 되는 거죠. 뭔가 수출에 그러면 돈이 들어와. 뭔가 소득을 얻어서 당연히 돈이 들어오겠지. 외국인이 직접 투자해. 외국인 우리나라에 돈을 투자해. 돈이 들어오겠지. 그다음에 금융자산이 감소해. 이건 아까 말했죠. 뭐 주식을 팔거나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온 거고 돈을 외국에서 빌리면 금융부채가 증가. 알겠죠? 금융부채가 그래서 증가하는. 그리고 준비자산이 감소하는. 준비자산이 왜 감소해? 준비자산 팔았겠지. 돈이 들어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대변은 외환의 수치다. 뭐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금융부채가 증가했거나 금융자산이 감소했거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차변은 수입이에요. 그리고 돈을 지급한 거 지급이야 얘는 지급. 그다음에 해외에 뭔가 나가서 투자를 했어.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공장을 진다고 돈을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돈이 나가야지. 그다음에 금융부채 감소, 그다음에 금융자산 증가 해당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 다음에는 무슨 국제수지표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막 그런 거를 굳이 박사과정에서 배울 필요는 이렇게 배울 필요 없으니까 스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4-4로 가면은 국제수지의 이제 균형이 나옵니다. 국제수지 균형.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이거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그냥 우리가 복식 부기 원칙에 따라서 이 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 사후적 항등성이 아까 만족이 된다 그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사후적 항등성이 대변과 차변이 항상 갖다 진다는 게 국제수직 균형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너무나 당연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국제수직 균형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 그건 뭐냐 그러면 자율적 거래를 알아두세요. 자율적 거래라는 개념을 그러면 이 자율적 거래에 이제 대비가 되는 게 보정적 거래예요. 자율적 거래, 보정적 거래. 그럼 자율적 거래는 어떤 하나의 그 경제적 거래,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그 경제적 거래의 목적에 해당해요. 목적. 자율적 거래는 목적이야. 보정적 거래는 거기에 자율적 거래에 따라오는 어떤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거래와 이제 그 부정적 거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일단 요 문제를 좀 더 보면은 여기 이제 예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 국제수지 작성 예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200달러를 수출을 하고 200만 달러 수출하고 수출 대금을 미 달러로 수출을 한다. 이런 거래가 있었어요. 그럼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 거래가 있거든. 뭐냐 그러면 수출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미 달러를 수취하는 이 수취해서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예금하겠죠. 그래서 예금은 기타 투자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거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거래처럼 보이는 거는 반도체 수출과 200만 달러 수출 대금 수치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그럼 둘 중에 자율적 거래는 어느 건가요? 수출이야 수출.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다. 그래서 200만 달러를 벌기 위해서 반도체 그러니까 200만 달러가 목표가 되는 게 아니다. 200만 달러를 벌어야 되겠어. 뭐 하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꼭 200만 달러 벌어야 되겠어 해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 가지고 막 음 수출할 거야.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목표는 반도체의 최강자 뭐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도체를 수출하고 싶어.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수출이에요. 그다음에 또 기타 투자, 금융자산 증가에 해당하는 거는 부차적 거래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예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치면은 하나의 경제적 거래는 두 가지 거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율이고 그 중에 다른 하나는 보조적 거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가 자율적 거래로 봐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경상수지가 있죠. 경상수지. 거기에 해당하는 네 가지가 있었어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보는 소득, 이전 소득, 그다음에 자본 수지 있죠. 그다음에 금융 계정 있죠. 금융 계정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1번 직접, 2번 포트폴리오, 3번, 4번 있고 4번 기타 투자, 5번은 리저브 있죠. 여기서 판단을 해주는 거야. 판단. 나는 어디까지 자율적 거래를 보겠어 라는 거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은 첫 번째 견해가 뭐냐 그러면 나는 경상수지만을 여기까지 띡 잘라서 얘가 자율적 거래야. 여기만 1번 경상수지가 자율적 거래, CA가 자율적. 이렇게 봐주면 BOP는 CA가 돼. 이렇게 봐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견해예요. 이 견해가 가장 올드한 견해이면서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는. 왜냐면 국제수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경상수지잖아요. 경상수지. 우리나라 같은 수출입이 많은 그런 국가는, 무역이 중요한 국가는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견해예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견해는 여기까지 직접 투자까지 끊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게 BOP. 네 번째는 여기까지. 3번. 얘는 그냥 종합수지라고 해요. 이 종합수지.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공부하는 쌍둥이 적자 이거와 관련하는 비율은 어느 거다 이거지. 첫 번째 거. 오늘 경상수지 가장 중요한 거 보자.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뷰에 대한 경상수지만이 자율적 거래다라고 하는 이 견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가장 고전적인 견해고, 어떤 브레튼 우드 체제가 1971년에 붕괴한 이전 어떤 고정 환율 제도 요때만 하더라도 외환과 관련한 파생 상품이 없었어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고정 환율 제도잖아. 고정 환율 제도는 외환의 가격이 고정돼 있다는, 가격이 고정됐어요, 여러분. 가격이. 그러면 무슨 거기서 무슨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어. 뭐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 있는데
주식 시장의 가격인 주가가 딱 고정이 돼 있어. 삼성전자의 주가는 얼마? 4만 원. 딱 고정. 오늘도 4만 원, 내일도 4만 원, 뭐 계속 4만 원.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 수익이나 얻지. 그 어떤 주가가 변동해가지고 이 주식의 가격이 내일은 5만 원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딨어. 그 제도로 정부가 얘는 무조건 4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외환 파생이 없었어요. 1971년 브레튼 체제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물론 그 전에 이제 다른 뭐 파생 상품은 많았지만요. 돼지고기 파생 좀 이런 거는 2년 전에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그러면은 일단 파생이 없었네. 그러면 이 금융계정 요 3번이 없었네. 그쵸? 그다음 외환의 어떤 투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별로 없지. 그러니까 저 금융계정이 중요했겠어? 안 중요했겠지. 그러니까 상품, 어, 서비스, 수출입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상수지가 BOP다 이렇게 생각을 해줬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사실 이제 이런 견해가 지금까지는 많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제수지에서 자본 준비자산 증가를 뺀 가장 큰 개념, 이거를 이제 종합수지라고 하는데, 저렇게 하면은 기타 투자까지 다 이제 국제수지에 포함이 돼요. 종합수지 흑자는 뭐다? 외환 보유액이 축적되는 준비자산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종합수지 흑자, 이거는 외환 보유액 증가. 외환 보유액이 뭐예요? 금융자산이잖아요. 금융자산. 그렇죠?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요 파트. 자, 이거 하면 이자부에 해당하는 이자부의 차변에 해당하는 파트가 플러스가 돼야 돼. 오케이. 다 합쳐서 이게 50이야. 총 50, 50. 리저브에 해당한 차변이 5 이러면은 이거 다 합친 거 50, 위에 45, 50에서 45 빼면은 5가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5라는 게 뭐야? 준비자산 증가. 준비자산 증가 매락 준비자산 증가. 외부액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계정 중에서 직접 투자만 잘 여기까지 보는 거, 그 견해, 그 견해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한 거를 베이직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지금 안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보강을 75분 해야 되는데 지금 73분 했어. 완전 좋아. 완전 좋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 아까 말한 IIP의 국제 투자 대조표. 이걸 포지션 이거를 대조표라고 그러는구나. 좀 알아둘 필요는 사실 없는데. IIP. 그래서 그냥 IIP예요. IIP. 국제 투자 대조표. 근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통계가 됩니다. 국제 투자 대조표. 얘는 아까 그때 스탁으로 보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이거 보면은 굉장히 깝깝한데 요걸 봐주면 돼요. BOP는 이렇게 나와. 아까 우리 봤듯이 BOP는 영상수지, 자본수지, 그래 금융계정. 그쵸? 그런데 이 IIP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금융계정에 해당하는 것들만 줘요. 알겠죠? 딴 거 다 빼버려. 경상 자본, 금융계정에 대한 것만 봐줘. 저게 바로 IIP다. 근데 이 IIP는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지는 통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IP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은 좀 더 깊게 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 이번 학기는 지금 논문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IIP 못할 것 같아. 다음 언젠가 하겠지. 그래서 나의 목표는 사실 IIP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통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03년에 처음 발표가 됐어요. 2003년에. 그러면 국제 수지는 역사가 한 100년이 훨씬 넘는데 2003년 하면 여러분이 거의 2003년생 아닐까? 그러면 하여튼 얼마 안 됐지. 지금 20년 좀 넘었으니까. 네. 또 모든 국가가 이걸 또 다 집계하는 건 또 아니야.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는 통계인데 그렇다. IIP 중요하다.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보강을 4-4까지 했는데 사실은 이제 4-5로 이제 보면은 또 다시 공유를 해줄게요. 그거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경상수지와 거시경제 해가지고 우리 배웠던 요 수식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흡수 접근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니다. 네, 우리 요거는 배웠죠? 저쪽 뭐. 그래서 이 경상수지 흑자 적자의 의미, 쌍둥이 적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와 관련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하여튼 저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공부를 하셔도 되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떡하겠어. 하여튼 여러분 각자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